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두 가지랍니다. 그렇죠. 요것만 딱 띄면 어떻게 되죠? 제일 젊으신 분, 앞에 계신 분, 요것만 띄면 뭐가 돼요, 이게? 단어. 요것만 딱 띄면 컬투가 뭡니까? 컬투. 젊은 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컬처가 라틴어로 이 문화, 또 아그라가 우리가 밭을 일구다 하는 경작하다, 일구다, 경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가꾸는 것이 농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도 농업이 문화의 원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농촌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누르는 것 있으시죠? 네. 제가 하면서 이런 우리나라 농업 편한 것도 일반적인 겁니다만은 아까 도농교육 얘기를 했고 에그리라이프라고 하는 접근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계신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농사를 계속 적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앞으로 도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마을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새롭게 변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로서는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 같은 농업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살려야 되겠다고 세금을 농촌에 많이 투입할 때만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황입니다. 요 왼쪽 여러분들이 봤던 왼쪽 그림이죠. 저 그림은 어떻습니까? 농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쓸해 보이죠. 남아있는 분들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그게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상입니다.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은 두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과소하라고 일본에서는 표현하면은 그다음에 또 나이가 많이 먹어간다. 고령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령화입니다. 자, 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한 10월 말 11월 초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 오른쪽 그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일 끝에 안경 쓰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가을에 추수 때 틀림없이 거의 익었죠. 익었는데 트랙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기계화. 예, 그런 말. 다른 의견. 기계 말고 나는 다른 각도에서 왔다. 현대농업, 기계화, 현대농업.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 의미, 기계화, 현대농업,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되게 요새 농사는 또 다 기계화 하니까 특히 이 논농사는 거의 97%가 기계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물고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농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가로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가로 없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만 딴 데는 놔두고 왜 가로 없느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수지가 맞는 산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세금이 많이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업은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2, 3차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산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국민 총 부가가치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5.7%. 이건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10년도에 농업 부가가, 농업 생산액이 약 46조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요 부가가치가 갈수록 자꾸 우리 국민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 중에서 비중이, 농업 부가가치 비중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인데, 농업 부분이 약 2.2%밖에 안 된다. 갈수록 농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쇠퇴해 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어서 95년대는 그래도 10명 중 한 사람은 그래도 농업인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 몇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0.6명 정도 되죠. 100명 중 6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갈수록 이제 왜 수기가 안 맞으니까 다 떠난다는 얘기죠. 농업이라는 부분이.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절대적으로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지하게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를 담보하는 산업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복지나 여유로움을 국민 정서에 기여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농업이 무지하게 중요한 산업인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식량 작업률, 사료작물 파악한 겁니다. 2005년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높았죠. 작업률이 29.4%, 일본이 28%. 2008년도에 일본은 그래도 28%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26.2%, 지금 27% 미만 얘기하는데 아직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루 3끼 중에 한 끼 정도는 우리나라 농산물로 먹고 나머지 2끼 이상은 다 외국 농산물로 채워진다 하는 얘기죠. 근데 외국 농산물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부님들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잖아요. 수확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때 발화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밀을 수입한다 하면은 2개월 동안 화물칸에다 화물선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화물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우면 또 수분이 있고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 발화가 되잖아요. 그 발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뭘 쓰느냐? 포스트 하베스트라고 해서 약물 처리합니다. 약물 처리가 그 약물이 결국 발암 물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나라 수입되는 콩의 거의 70%가 우리가 소비하는 콩에, 그래서 그 정도로 되니까 외국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기농산물도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것은 극소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중요한 쌀을 제외하면은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5%라고 얘기를 했는데 곡물 작업률이 어떻게 돼요? 식량 작업률이 3% 왔다 갔다 해요. 쌀 빼버리면 누구에 그 정도로 심각하죠. 자, 이러한 게 우리나라 농업의 현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의사는 뒤에다 꼭 뭘 붙입니까? 의사 뭐다 그래요? 의사 뒤에다 불릴 때. 아니 그냥 네? 닥터가 아니라 의사 우리가 뭐라 선생님. 의사는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부는 농사꾼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회적. 다른 의사도 선생님 대우를 받아야 돼. 왜? 그분은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병을 붙여주시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먹을거리, 생명의 기초가 되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저도 어떻게 보면 농업 경영인 선생님이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농부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높아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선진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저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준하고 틀립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저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촌이 잘 사는 도시보다 잘 사는 거기는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 이따가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에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88년 우리 올림픽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구 소득을 100% 봤을 때 그때 물론 농가소득 104.7이었던 여기 한 3천 가구 정도 샘플링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공식적인 자료는 조금 그때 샘플링 제대로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보시죠. 농가소득이 그래도 그 당시는 도시가구 소득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2010년도 되니까 20년, 22년이 지난 보니까 농가소득을 그냥 100으로 봤다. 도시가구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농가소득은 60%. 자꾸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벌어지냐. 그러니까 농촌에 있을수록 손해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하니까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서 아까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과소화 쉽게 얘기해서 한 18% 정도 삽니다. 농촌, 농산어촌에 나머지 80%는 82%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 자꾸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가 물론 소득뿐만 아니라 그렇죠. 문화적인 격차도 있고 정보, 그다음에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특히 교육 문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렇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왜 그러면 소득 격차가 심해지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가 소득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왜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격차가 날까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 외부에서 농산물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소비라고 하는 얘기도 포함이 되죠. 그냥 편하게. 공급이라는 것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94년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1995년부터 죄송합니다. 가트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됐다가 이 1995년부터 뭐가 됐느냐면 WTO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농산물 협상하면서 쌀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개방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국내 생산, 우리 미국 같은 시절에는 대한민국은 농업 부분은 개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너희들은 외국 농산물 수입할 때 높은 관세를 붙여도 좋다. 관세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농산물들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쌀 하나만 내면 다 수입 자유화다. 근데 이게 생산 플러스 뭐가 되겠지, 이게? 수입이 되죠. 그러면 공급 부분이 많아지죠.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가 있죠. 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방하라고 하는 의미는 농업 부분, 지금도 한미 FTA하고 이제 한중 FTA 할 텐데, 결국은 농업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10년인데 10년도 농가 소득을 우리가 3,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농업 소득이 약 1,000만 원 정도 이제 농해 소득이 약 1,300만 원 정도 리전 수익 이 정도 되셔도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거 보시죠. 이 농가 소득이라고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가구입니다. 가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농가 소득 이퀄 농업 소득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죠. 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농가에서 생활비를 다 충당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요. 내년 되면 이게 900만 원대로 떨어져요. 또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농업 소득. 갈수록 농업 소득은 떨어진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랬죠? 개방하는. 자,
이 농해소득하고 이전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선진국형 농가소득이라고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독일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아까 WTO 체제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농업소득을 3분의 1로 하고 이을 농업소득이라는 건 1차 생산물이죠. 1차 생산물을 가공을 해서 또 3분의 1로 벌고 이게 과연 직불금이 아까 뭐냐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직불금은 농사 지시는 분 누가 내는 겁니까? 정부가 주기는 근데 뭘로 주느냐? 국민 세금으로 주는 여러분들 친환경 농업 직불금 받으시죠. 논농사 직불금 받으시죠. 병관 보전 직불금도 받으시죠.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요 직불금이 약 농업소득의 7% 정도 되는데 카나다 같은 나라도 30%, 미국 같은 나라도 33%, 노르웨이는 무려 59%.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걸 안 받게 되면은 암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농사 져도 결국은 농가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가공을 우리가 농가나 마을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도시민들한테 인식시켜가지고 이 직불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제가 농업전공사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전에는 농민단체에 있었어요. 농민단체. 결국은 농민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방법이 있지. 저도 이 당시 주장을 했지만 앞으로 이 독일처럼 이 가공은 농산물 가공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농민이나 농민단체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가가치가 어디로 갑니까? 이 소득이. 그래서 지금처럼 죄송합니다만은 기업들이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형입니다. 우리 같은 데는 농산물 가공은 농민이나 농민 단체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들어가는 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 농사 짓 때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인건비, 품값, 종잣값, 비료값,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96년도에는 100원짜리 하나를 1000원짜리 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304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는 거의 배가 되는 626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도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도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줄었다. 그게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보여도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때 그 당시에는 하숙비를 지방대학이면 쌀도 받고 돈도 받았어요. 쌀도 따지니까 주말 반 정도. 지금 2010년도, 지금 12년 됐죠. 2010년 됐죠. 최소한 쌀 2가만 제 청주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중국대 다녔습니다.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 같은 데는 쌀 3가만 좀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35년 동안 쌀의 실질적인 가치는 8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딴 거 보세요. 시내버스 1분 그 당시 20원이니까 이건 명목 가치입니다만은 1,000원이죠. 1,000원씩 넘나는데 명목 가치는 50배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농산물 가치는 자꾸 하락을 하고 반대로 다른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농사 줘봐야 손해다 하는 얘기를 농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손해고 품값도 하나요. 품값이라도 제대로 가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원적입니다. 그 직불금을 늘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냐?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 우리가 논농사짓고 반농사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요새 이제 물 가두는 시기인데 논에 물을 10cm만 쫙 가두면은 제가 있는 데가 충주입니다. 충주 때문에 6개를 꽉 채운 저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을 없앴다. 그러면 쉽게 해서 극단적인 예로 충주 때문에 6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벽
벼가 차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증발도 억제하고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무슨 작용을 하죠? 탄소 동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탄소 동화 작용할 때 뭐 합니까? CO2를 받아들여서 뭘 생산합니까? O2, 산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 정화 기능, 기후 순화 기능, 순화 기능, 수질 정화, 토양 보존 이런 기능을 하는데 56조.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약 11조. 합치니까 67.6조, 약 68조 원의 기능을 한다. 살림은 100조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를 지면서 자연적으로 같이 부수고 나오는 건데 이 혜택은 누가 보느냐? 국민 전체가 보니까 국민들이 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직불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산한 거 총 다 해서 얼마 정도라고 했죠? 10년도에 41조, 11년도에 약 46조 정도. 여러분들이 뭐 소, 돼지, 파, 뭐 마늘, 양파 다 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기능 요것만 따져도 얼마? 68, 얼마라고 했죠? 농가소득이 약 3천만 원, 약 3,100만 원 되는데 요런 기능을 인정을 해줘서 이것을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서 만약에 농가소득이 호당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이다. 농민들 같으면은 제가 딴 데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5천만 원 정도 되면 자식을 회사 취직시켰으니까 농사 지켜야겠습니까? 아니요. 농사 지켜한다는 5천만 원. 순소득이에요. 매출이 아닙니다. 순소득.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만약에 순소득이 농사가 5천만 원이라면 딴 거 하지 말고 농사 지켜.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 농업농촌을 도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농업농촌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로 우리 국민의 재능이 농촌에 직불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농사를 계속 짓자. 그런 농사 짓고. 자, 그 다음에 농가의 인구가 고령화됐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98년도에 10명 중 2사람인데 지금은 10명 중 3사람 이상이 바로 65세 이상입니다. 농가 인구 중에. 자, 그런데 전국은 지금 11.3% 10명 중 1사람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마을에 가보십시오. 양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후남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 산골에 가면은 마을에 65세 이상 인구가 70 내지 80%. 어떤 마을은 죄송합니다만은 가만 놔두면은 한 10년, 한 5년만 돼도 없어질 마을이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40kg짜리 쌀을 여러분들 수매한다고 하죠. 농업에서 40kg짜리 벼를 넣어가지고 포대를 마대짜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마을에 4-5도 아니고 2-3사람밖에 없는 그런 마을들은 가만 놔두면 없어지죠. 자, 이러한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전 사람 동선의 평균 연령보다 18살이 많다. 여성 농업인들이 인구가 사실 지금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성 우리 농업인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여성분들이 농사 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남성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인들을 잘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뭔가 있나? 무엇이? 예,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자, 하여튼에 지금까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결론은 농촌의 다소와 고령화되는 것이 어렵다. 요것은 모시는 성편인데 이거 어디가 있습니까? 한산은 대마로 모시를 만드는 데가 한산이고 그 다음에 소곡중도 유명한 데고 서천의 한산이죠. 이건 아니에요. 여기 송편 만드는 데인데 물론 여기도 송편 만들어요. 모시잎을 쪄가지고 뭡니까? 쌀가루하고 이겨가지고 송편 만드는 데 어디입니까? 굴비만이 하는데 영광의 모시잎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이게 모시잎을 가지고 이 송편 옛날에는
6월 달에 뭐라고 하죠? 농민들 조금 모내기하고 조금 쉬는 시기를 뭐라고 하죠? 저기 한 대표님 유두? 6월 유두가 뭐 저기 백중입니다. 백중들은 옛날에 저기 시계에서 어슴들이 모내기하고 조금 쉬는 날이거든요. 백중들이 하고 있는데 이때 먹였던 겁니다. 그래서 송편이 무지하게 큽니다. 사실 그래서 어슴 송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런 조그만 영광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50입을 따가지고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쌀 가루하고 이겨가지고 송편을 만드는데 이게 수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연간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돼요. 모친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택배를 붙여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택배에다가 20, 30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조그만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지역에 기여를 하고 또 할머니나 부녀자들이 같이 활동하니까 남자고 여자, 남녀노소를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남한테 가서 큰 소리도 치고, 그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손주 왔을 때 용돈이 주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활기차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양평에서 한번 양평 아까 여기 보니까 뽕잎 찹니까? 뽕잎차가 유명한 모양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죠. 양평에 더덕이라든지 뽕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잎에 아까 가공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가공을 해서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거리 수입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저희가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제대로. 아, 맞아요. 어떻게 하죠? 앞에 봐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시죠. 아, 이게, 됐어요. 하나. 됐어요. 이게 하나 더 누르면 돼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고 특히 우리 농업을 공부하는 학자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 농산물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농민들은 상당히 이건 중요한 거지. 이거 생산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 가게를 유지하고 특히 자연과 환경과의 그런 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연의 혜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가라든지 특히 유통업자들은 식품이나 상품으로 해서 이건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것이지만은 또 상품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또 뒷입구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특성의 우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싼 것만 찾는 거죠. 시대에서 돈이 많이 되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아까 그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공을 하게 되면 이윤 추구니까 원료는 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아니면 비싸게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해서 방위가매로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기업이 생산하는 가공품은 특히 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기업은 좋은 명품이 나올 수 없죠. 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국민의 가운데 사람들 중간 입맛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간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서 만드는 간장은 한 단지에 5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만든 간장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명품은 여러분들 같이 이런 지역에서 아니면 농가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가공을 하는 것이 바로 명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뭡니까? 술도 전통주도 어떤 종갓집에서 전통 배로 이렇게 전에 내려온 비법에 의해서 돈 월도 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자, 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러분들도 소비자 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편리성, 영양소, 그렇지만 또 안전해야 돼. 좀 상반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싸지만 좀 안전하고 맛있는 것을 좀 원한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 농산물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생산자하고 농민이 같이 연합을 해야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지금 농산물도 상품화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생산해야 되죠. 그죠? 빨리 생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품종개량하고 비료 많이 내야 되고 농약 많이 쳐야 되고 결국 누구 손에 여러분.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나로 포장을 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문화연구입니다. 그 문화연구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역사 전통문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농업과 접목을 시키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옛날 분들은요, 그림을 그리죠.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난을 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붓으로 그리고, 코드를 그리기도 하고, 다, 뭐라고 할까, 정물화라고 할까, 이런 걸 그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코드를 그릴 때 코드즙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붙여가 코드를 그렸다는 거죠. 복숭아는 복숭아 지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가지고서 물에 담갔다가, 그죠? 그 물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이 농산물을 지역의 문화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공을 통해서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술의 대가인 배상현 회장이 쌀을 가지고 막걸리 하면 5배, 그 다음에 청주를 만들면 20배가 올라가요. 근데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장미로 만든 거. 예? 예, 향수. 향수는 장미로 향수 만들면 100배 갑니다.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평에다가 나는 장미 마을을 만들겠다. 장미를 쫙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 그 향수를 했던 분을 은퇴한 사람을 모셔다가 그걸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서 뭐 비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벤더가 어디서 유명하냐면 프랑스가 유명한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라벤더로 유명한 일본의 도시 아십니까 혹시? 프라노라고 하는데 아니 북해도에 잘 도시. 그러니까 그 일본의 북해도도 자꾸 라벤더 산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가 프랑스의 그 라벤더 산지하고 비슷하니까 자기들 라벤더 갖다 심어놓고 향수 만들고 그걸 아이스크림 만들고 그다음에 비누 만들고 그리고 보니까 라벤더 꽃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딱 7월달 되면은 무지하게 이쁩니다. 그러면 뭐 관광객들이 뭐 몇천 명씩 한 1000만 명 이상이 거기 와서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화와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쪽에 영양에 재미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못 들어보셨어요? 안동 장씨 부인이 그 시집 오면서 자기 그 친정집에 있던 양반가의 그 음식 만드는 것을 한글로 적었어요. 음식 비밀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옛날 전통 음식을 지금 현재 재현하면서 전통 문화와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농촌 얘기를 좀 주로 했고, 한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도 중요하죠. 도시도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는 거꾸로 어떻게 돼? 사람이 많이 82%가 도시에 살으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 안 좋아지죠.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범죄, 일자리,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서 2008년도 비용인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이 대기오염 개선 10조, 환경 개선 4조, 교통 문제하고 2007년이지만 14.5조, 이것만 해도 28조, 29조 됩니다. 거의 30조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2010년도에 농산물 생산이 얼마라고 했죠? 42조 정도 된다고 했죠.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한 얘기죠. 자, 도시 사람들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일로 오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죠. 서울에, 요걸 먼저 얘기할게요. 서울시의 편적도부터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 저도 일본서, 저는 사실은 국회도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도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빼놓고요. 도시국가 빼놓고. 자, 일본의 요코하마 도쿄가 1제곱미터, 아니 1제곱킬로미터당 5,000명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소일이 얼마입니까? 많이 3배 이상 일본보다 인구 집중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불쌍한 것이 교통 혼잡이죠. 아황상가스 심각하죠. 자, 서울시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구도 많고 참 좋은 도시죠. 그렇지만은 삶의 쾌적도로 본다고 하면은 꼴찌에서 굉장히 분단이 그 심리예요, 꼴찌.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위에가 무슨 뜻일까요? 서울에서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살아갈 때 들어가는 사회 간접 비용은 양평군에서 한 사람이 더 살 때 들어가는 사회 간접 비용의 무려 몇 배? 17배가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여기서 양평에서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시의 사회 간접 비용 재정 부담은 17배로 늘어나고 서울 사람이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의 사회 간접 비용 재정 부담은 17분의 1로 줄어들고 내가 서울시장 같으면 그 글을 읽어보겠지만은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내려간다 할 때 저는 한 돈 1,000만 원 아니면 더 있으면 한 1억 정도씩 딱딱 도대체 내려가죠. 그래야 서울시가 제대로 도시기능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 정도로 서울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 도시 사람들 제가 1960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사회적인 큰 혁명. 예?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이 집권하고 62년도에 아니야 죄송합니다. 5.16 혁명이 61년도에 일어났죠. 4.19. 네, 맞습니다. 60년대에 4.19가 일어났죠.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 뭐, 이거가 다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2만 달러 이상, 2만 2천 원. 자, 옛날에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 기본 극단적인 예로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게 최고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절대 식량이 부족하니까 많이 생산해서 국민의 배고픔을 억제시키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산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통일교가 그런 산물들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많이 생산하자 이거지. 무조건 많이 생산해. 최고가. 자,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도시에서 사신 분들 계시지만은 원하는 이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뭐 기력이 압박이 무슨 압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교육, 건강 앞으로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실 거냐. 이 세 가지가 도시 사람들의 화두예요. 자, 건강은 안되나 먹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도시에 서울 사람들의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난 도시의 엄마, 아빠들, 난 아들, 딸들이 7살 미만짜리들의 약 4분의 1 뭐가 걸려있다고요? 아토피.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라면 땅이라도 먹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과자 먹고 그 첨가 식품이죠. 이런 것들.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들어있는 걸 먹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공기도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도 물도 시원찮지. 그런 거 먹다가 그 엄마 아빠가 난 아들 딸들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안전한 먹을 거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 영양,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요새는? 먹을 거 중에서. 자, 두 분 앞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젊은 여자들?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신선하고, 안전하고, 또 중요한 게 예? 기능성, 예. 뭐가 중요해요? 칼로리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살 안 찌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당뇨 예방하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기능성까지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막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곤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곤약을 아까, 우리 일본도 하는데, 곤약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국처럼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평에 뽕잎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살구 날 때는 살구 지백을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맛이 별로 없거든요. 감칠맛 나게 해서, 뭐, 간식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 간식으로 팔면은 돈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딱, 이 교육력이. IQ 다 들어갔어요. 그죠? MQ가 뭡니까? 빨리 대답하시고, 빨리 조금 쉬시죠. MQ. 도덕지수. 들어보셨어요? 모랄 커션트입니다. 도덕지수가 높지 않으면 요새 세상에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다 1등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의도 갔다 와야 돼요. 여의도가 평구수가 아니라 여의도가 청문회짜리 아닙니까? 가면 다 들통나. 너 대학 교수들은 너 왜 논문 베꼈어? 이 나오죠. 틀림없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업한 사람들은 니들 돈 비자금만 썼어. 예를 들어서. 또 나오죠. 누구는 당신 왜 직불금 당신이 탔어? 하면서 그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위장전입 왜 했어? 뭐 별게 다 나오죠.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자녀분들, 손자, 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MQ 높여야 돼요. MQ 높이지 않으면 절대. 그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농촌이라 이거죠. 흥심을 잡느냐고 하십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심성이라든지 도덕성을 키우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은 농촌에 수학여행을 가야 됩니다. 4박 5일로. 그래서 거기 어디 가냐? 농촌 가서 그냥 농가 민박하고 둘러보고 가서 딱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수학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음식도 해서 먹고 그게 수학여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EQ도 높이고 또 멀고 더 높인다? 그리고 MQ도 높인다. 이렇게. 자, 이거 얘기 안 할게요. 5도 2층 나왔잖아요. 오히려 도시에서 이런 농촌. 앞으로 여가 체험 활동을 가족 단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농촌이다. 그건 뭐 극단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제 도시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아빠는 골프장 가고, 엄마는 찜질방 가고, 엄마도 골프장 가는 사람 많죠. 사실. 아이들은 PC방으로 가서 따로따로 논다, 이거. 같이 가족이 3대가 어울려서 체험하고 놀 수 있는 데가 바로 농촌이다. 농사 체험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얘기가 바로 농촌이다. 그렇게 농촌이 거꾸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자위원회인데요. 이쪽 왼쪽에 오른쪽에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고 왼쪽은 돈을 지불하자. 종충. 위에는 농산물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가치를 모릅니다. 이게 하사부분이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는 5.4% 됐는데 요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가치를 모르는데 돈은 좀 지불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활협동조합 주변에 얼쩡거리는 건강 지향을 하는 그런 심리성. 이 사람들은 뭐냐? 농산물 가치는 잘 아는데 돈은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막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 분열 이상 소비자 52%. 저도 여기에 속하는지 몰라요, 사실. 자, 요 사람들 또 더. 이건 농산물 가치도 모르고 돈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말로 쇼가나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료를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3%.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늘려야 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기대되는 소비자층을 늘려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바로 앞으로 직불금이 농촌을 안치라는 것을 공유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친환경 체험 공간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오셨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분들이 특히 기존 농업인들은 그렇지만은 평균은 우리나라의 1.5헥타르가 안 돼요. 호당, 농가 호당 평균 4,500평. 4,500평인데 돈이 한 3,000평 되고 아시 한 1,500평.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시 사람들하고 특히 양평은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좀 있으면 말씀드릴 도시농업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한자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십시일반 무슨 뜻일까요? 아니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뜻이에요? 열 숟가락을 모으면은 한 그릇 밥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한 끼에 밥 해결해.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 크게 된다. 티끌모아태든 뭐 그런 의미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십시일반. 저는 이제 거꾸로 십시일로 한 농가하고 열 도시 가구하고 직거래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1.5헥타르 이런 수준에서의 농산물들은 거의 다 직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농사 체험 이제 농촌 관광 얘기를 많이 양평으로 하는데 다른 것들 사실은 농촌 관광 한다고 해야 뭐 숙박 그다음에 체험 뭐 이런 거 조금 봤는데 물론 직거래가 더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도시 사람들한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직불금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불금 확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농촌에서 생활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어려워요. 물론 아까 비농 비촌하신 분들은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좀 갖고 계시니까 모르지만은 그냥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광하고 여러분들 교류하고의 차이점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도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이제 도시 농업도 해야 되는데 특정 다수하고 물론 특별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중에 특정 순서 양평 아니면 여러분들 마을 두물머리 마을이라고 두물머리 마을 아니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만 교류를 하셔야 되지 불특정 다수 해가지고는 돈이 절대 안 되고 지금 10만 원 그럼 여러분들 관광하는 게 아니고 절대 교류를 그 다음에 이것은 지속적이고 단기적이다. 그 다음에 고등 교류는 편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리성은 다음번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교류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농촌 관광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농촌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양평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수용지. 그 다음에 떼국물, 맑은 물 양평.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친환경 농업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좋다는 것은 있지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지역의 다원적, 아까 문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원적 기능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지역 자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도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효과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설악산 산악훈제에서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밥 먹고 자고 노래방 있고 다 놀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하자요. 농사 잘하는 데는 농사처럼 하고 우리 집은 맛있게 음식을 잘한다. 똑같은 음식 제공하고 우리 집은 깨끗하다. 그러면 길거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등산 네트워크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적 향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쪽은 관광 상품 가치지만 우리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것은 시설 많이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이제 자원을 하는 거죠. 이런 쪽에 더 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정부 자금 지원받고 교육을 받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교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에 저는 도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농촌 사람도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간성 태도 아래서 우리 본인이 신뢰가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의 자원과 자원적 기능을 지역 특성을 잘 갖고 와서 우리 첫째는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지역 양평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건강 여가 체험 교육이나 쾌적한 정규 공간 등으로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교류다. 그런데 교류는 사람, 재화, 문화, 정보, 마음이 교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마음의 여러분들하고 도시 사람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면 아까 십시일동이라고 얘기한 것도 금방 가야 되고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게 어려워. 여러분들 체험 왔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도시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면 좀 잠자리 불편해도 음식이 조금 부실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가 왜 더럽니? 아니면 음식이 부실하니? 체험이 왜 이렇게 천천하니?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려면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을 사실은 거짓말. 물론 도시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도시 사람하고 대응했을 때 1대1로 대응했을 때 서로 교류도 하고 거꾸로 이 농촌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서 그분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다음에 특히 지역의 아까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걸로 아시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요 표에 담았으니까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파일로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에그리라이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에그리라이트를 아까 에그리컬처의 그거하고 라이프하고 합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농사, 농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버거워요. 에그리라이프는 농사를 내 생활에 접목시킨 것을 에그리라이프라고 보시면 이것은 독일의 크라인 가르트입니다. 무슨 관계 같습니까? 두 사람. 네? 손자하고 할아버지 있죠? 나이 드시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네? 손자가 제일 좋아요. 손자하고 손녀가 제일 좋아요. 크라인 가르치면서 같이 일하는 게 있습니다. 좋죠. 자, 에그리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도농이 공생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고 국민 우리 스스로가 환경과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농사나 식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먹는 농사의 기분을 생활에 도입하는 것이 바로 에그리라이프. 근데 에그리라이프를 통해서 도시 사람들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찾는 것이 이게 바로 3만 부 시절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1997년부터 IMF 때부터 계속 2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2만 불 왔다 갔다 해요. 3만 불이 안 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득만 따졌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3만 달러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선진국 아닌가. 아까 또 제가 또 다른 기준 말씀하셨죠. 농촌보다 도시보다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3만 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3만 불 될까요?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와인을 저장하는 게 오크통이라고 하죠. 참나무통입니다. 쉽게 그렇죠? 참나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막걸리통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거죠. 자, 요 막대기 하나하나에 높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도 여기서 불을 세우면 어디까지 작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DB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것은 질소, 인산. 이 어떤 식물이 성장하는데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 마그네슘 가장 낮은 육감된 마그네슘의 그 함량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높여주면 이게 더 크지. 딴 거 이런 거 많은데 자꾸 높여줘봐야 이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죠. 자, 거꾸로 얘기해요. 지금 그 식물적 이 양반은 식물적인 했고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산업적인. 자, 이거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LCD, 그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두 막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백날 이게 해봐야 우리나라 선진국 안 된다는 얘기죠.
매일 낮은 농업, 농촌 부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농업, 농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농업, 농촌에 계신 분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1차, 같이 한번. 자, 우리 농업을 2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2차 산업. 아까 이거 가공하고 얘기했고요. 3차. 유통은 아까 제가 뭐 십지, 일농, 뭐 이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직거래하는 얘기까지. 자, 앞으로는 우리가 2차 원료 농산물을 잘 좋은 걸 생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이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치? 이 명품은 갖다 도시에다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농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아까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직거래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이나 유통은 현재 계신 계속 여러분들 아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은 조금 하기가 어렵죠. 생산을 잘 하시는데. 자, 그럼 2차 생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생산을 하는 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에, 아까 탕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의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명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부가가치가 높아서 결국 농업농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결국은 3만 부시대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 2, 3차 산업 여기도 나오냐면 제때번에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일본의 이마무라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 자, 첫 번에는 이 양반이 조회했어, 이거. 죄송합니다. 1, 2 더해니까 얼마입니까? 그래서 농업에 6차 산업. 자, 그러더니 이 양반이 조금 있다가 찍었습니다. 이 양반이 아니라. 학자죠. 자, 동영자 교수인데, 명예 교수입니다. 퇴직했습니다. 이분이, 이 학자가, 아이고, 아니라, 어디가 아니다. 어떻게, 자, 곱하기를 바꾸니, 아십니까? 곱해도 6차요. 1, 2 곱해도 3, 6차. 맞죠? 도해도 6차. 도해도 이렇게 썼죠. 정리. 안경 끼십니다. 왜 바꿨어요? 똑같이 6차 산업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산업 얘기. 이 얘기가 요새 진흥청에서 뭡니까? 강소농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 양반이 민승규 청장, 전 청장, 지도교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자, 왜 곱하기 됐어? 아니, 부가가 주차인데 무슨 뭐 돈 없다죠. 똑같이. 아까 도합이 했잖아요, 도합이. 도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합도 6차인데 똑같이. 뭐가 부가가치입니까? 아, 물론 아까 여기다 문하고 도합은 또 20차 됐으니까. 생각 안 나요? 그냥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1차가 제일 먼저 먹을 때 돼요. 아니다, 이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2차 생산. 좋은 원료 농산물이 있어야 좋은 명품 가공품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산이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서울을 얘기했고 이제 서울을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도시농업도 이거와 똑같아요. 자, 비지터. 우리 농촌에 먼저 방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에 4번 내지 5번 올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하다못해 명예 주민 아니면 양평군의 명예 군민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평군에 와서 살게 만들어요. 아까 사람이 적다는 얘기 했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양평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불러야 돼요. 자, 그걸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베란다, 텃밭, 오너제 농사, 주말 농장, 세대형 가정 농장, 은퇴형 농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시농업이죠. 야,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또 얘기해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여기 써 있어요. 네? 아, 이게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국부인 드골 대통령.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죠? 자기 고향에 가서 성당에 가서 있어요.
그 얘기하고 요 얘기요. 과거 우리나라는 과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역에서 공부해서 내가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단직에 나가려면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하면은 이제 단직에 나가죠. 단직에 나갔다가 나중에 끝나면 다 어디 고향에 와가지고 또 소원이나 선당 만들어가지고 수학을 양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갔다가 다시 와라 얘기를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장기 기준 서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똑같이 인원 기준 서약을 해라. 유명한 사람들 특히 가서 또 말을 막해서 죄송합니다. 촌놈들 가서 출세한 사람들 출세해가지고 끝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반 우리 꼴룸벨의 그때 그리고 그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지? 한 6,000명 되는 7,000명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하루에 한 4,500명씩 뭘 갖고 오느냐? 이선 국부니까 프랑스에 꼭 갖고 오죠.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면은 자동차 타보니까 뭐 넣겠어? 기름 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또 그 근처에 또 관광지 보려면 하룻밤 자야 되지. 자기 고향을 굉장히 활동을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도 고향을 위해서 일하시죠. 고향을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높은 양반들 장관, 차관, 별 몇 개 다신 분들 다 나중에 고향을 위한다면은 딴 데 가지 말고 고향 가서 사셔라.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베란다 농업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80%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베란다를 좀 초록색 물들로 만들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아파트에 적은 부부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감성지수, 그 다음에 이제 관찰력, 특히 이제 표고버섯이라든지 버섯 같은 걸 보고 아이들이 그 관찰 일기 쓰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관찰력이 늘어납니다.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또 거꾸로 종자, 묘목, 자재, 기술, 재배기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됩니다. 거꾸로 저는 서울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집을 양평에서 만드셔서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걸 납품하는 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화분 분갈이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안 하셨죠? 한 화분을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오이할 때는 오이는 좀 너무 하니까 그 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트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배달법을 할 수 있게 분여자들이나 할 수 있게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우인 일거리 출시도 이게 각광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기여하시는 게 뭡니까? 학교라든지 또 관공서는 뭘 합니까? 되게 그 기관장 방에 가면 꽃꽂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 그럼 돈 받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부름시설은 그대로 공짜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푸르는 공간이 많이 되니까 국민 정서 한양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도시 베란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농민단체 있을 때 그 주변에 이촌동에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땡땡 그 아파트 베란다에 유럽처럼 정부신 분들이 이렇게 쭉 뻗어 내려가지고 아파트가 좀 푸르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죠? 아파트에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다른 걸 뭐라고 하죠? 그냥 샤시 해가지고서 그냥 꽉꽉 쳐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밥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베란다 농사.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려 한번 해보세요. 양평 지방공사가 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해가지고. 자, 주말 텃밭농장도 양평 정도는 괜찮아요. 저쪽에 주물머리 쪽에는 서울시 쪽에 서울시 농협에 그런 지정 주말 농원 텃밭들이 있어요. 자, 하여튼 5평이라도 주민들이 갖고 보면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말 농장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 가십니까? 서초동에서 사신 분. 서초구에서 사신 분. 원지동에 혹시 대원농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3평에 13만원 받습니다. 3평. 1년에 13만원.
회원수가 1,500명, 1,000명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만 재개발되니까 3년 수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왜 좋아하느냐? 도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직접 재배하고,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같이 어울려서 또 얘기도 합니다. 1,5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치 세평만 해도 한참 자랄 때는 우리 식구만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들여서 내가 이거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상치인데 드셔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치를 따지면 뭐 2, 3천 원어치 안 될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웃이 화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아까 아이들의 정서 한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주말 숙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한국복 일본하고 그림이 막 섞여 있는 거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독일의 크라인 가르타. 독일의 크라인 가르타는 도심지에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있는 게 특징이냐면 농막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주말 농장은 농막이 있어요. 그렇지 이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약 100평 정도. 이거 원래 19세기 말 독일도 굉장히 제정러시아에 비근도 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식량 사정이 주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적십자라고 하지. 적십자하고 그 도시의 빈민들이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클라인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5월 발상 근원은 이 의사가 이 수레버벅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방전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햇볕 많이 쬐고, 모든 병자한테 말공기 마시고, 술은 채도 갖고 가지고 먹어라 하는 분이 이 사람의 처방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위가 나이비치 학교 부장선생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텃밭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농촌에 가면 초등학교 가면 토끼장도 있고요. 그렇죠? 텃밭을 쓰고 있고 그런 그게 바로 크라인 가르침의 뜻인데, 이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크라인 가르침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친구들이 위한 심신 공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산물을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도시의 녹색 공간을 설치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공원 녹지과가 있어서 거기서 뭡니까? 아까 육류 같은 거 해가지고 꽃도 심어놓고 나무 전지 전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땅들을 다 크라인 가르침을 만들어서 누가 스스로 가꾸게 해요? 시민들 스스로 가꾸게 해요. 여러분들, 이 식물은요, 그 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심에 이 식물이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도시의 먼지가 줄어들 수가 있죠. 도로 많으면 먼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크라인 가르침인데, 이 크라인 가르침은 뭐가 있다고요? 이 농막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막이 몇 평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저 이사장님. 한방에 이사장님. 예. 농막 몇 평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요? 네. 지금 농막은 지금 10평 미만으로. 10평 미만이니까. 저는 6평을 알고 있습니다. 7평. 7평. 네. 이게 농막입니다. 그냥 그림 보시면. 자, 뭐, 서울시 76개 면적이 있고요.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약 100평 정도 돼서, 풍랑한 10평 정도 돼요. 18평 정도. 그러니까 연간 총 납부료가 350유로 정도 되는데, 실제 뭐 임대료, 협회, 전기료, 물, 보험료,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내야 되냐. 한 4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크라인 가르텐에 가서 아까 가족들끼리 어울려서 좀 땀도 흘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웃과 어울려서 노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독일은요, 아파트가 9가구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크라인 가르텐 한 구역을 만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건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저는 이제 또 여담을 특별해서 미안합니다는, 우리 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조건 나가서 옛날 원시시대 얘기입니다. 채취라고 하는 걸 했죠. 그냥 있는 걸 따먹는 거지, 채취.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수렵, 사냥이나 낚시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다가 뭐 했습니까? 저쪽에는 유럽은 이제 목축을 했고, 이쪽 동양 쪽에는 뭡니까? 이제, 네? 농경사회. 요게 이제 끝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생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가 됐죠.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제 산업혁명의 모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 혹은 또 후기 산업사회라고 있죠. 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냥하고 낚시 좋아하지. 왜? 옛날에 해봤으니까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감아있어. 그게 그 당시는 생계 수단이었죠. 생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취미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농경도 그 당시에는 이게 생계 수단이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이 농경도 바로 취미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농사 뭘 키워보고 보고 따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날을 동경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거든요. 취미생활로. 그게 바로 프라이가르트입니다. 자, 이거 그냥 그리고 보시죠. 여기 아까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 같이 그렸고, 자, 장애인 있는 사람, 어린이가 있는 사람, 노인 있는 사람, 우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어린이죠. 그러니까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자, 놀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크라인 가르테를 경기도에서도 크라인 가르테는 합니다. 양평쪽에 크라인 가르테는 있습니다. 가평원에는 있죠. 가평원. 안평원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견지는 크라인 가르테가 비싸고 뭐 1년에 500만 원이 얼마나 하대요. 자, 근데 그런 것들 저는 앞으로 도시농업이 발달하려면 아까 제가 왜 농만 얘기를 들어봤는데 비농하신 분들 저희도 사실 저는 저도 개발해가지고 저도 분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억 정도 투자해야 농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귀촌이 되고 비농이 되고. 근데 2억 하고 내가 인생의 수반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정합니까? 어디 집이 좋다고 그냥 정합니까? 못 정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게 러시아의 다차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똑같은 의미가 프라임 갈등이에요. 근데 프라임 갈등은 도심에 있고 이제 좀 도심을 벗어난 이런 쪽에 있는 게 이제 다차인데 결국은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우리나라도 다차 농업을 해보자. 아까 5도 2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도 이따 나옵니다만 5도 2천 주말 농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도 아니면 30평도 50평도 100평 단위로 해서 아까 농막 아까 제가 7, 8평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 농막이 한 10평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농막이 10평 정도 늘어나면 방 2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콩나무 집으로 방 2칸 짓고 여기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예요. 그럼 도시민들은 이런 데 와서 양평도 이런 거 있고 갓평도 있고 여주도 있고 제가 사는 충주도 있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차도 한 2시간 거리면 다 올 수 있으니까 와서 임대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살면서 농사를 접어다가 그 지역에 많이 들면은 그 지역에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농토를 임대를 해서 정지해서 살면 되는 건데 이런 관계가 다 없이 갑자기 전원주택 줘놓고 와라 하면 뭐 지자체에서 와라 하면 여러분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가는 도시잖아요. 또 서울에 집 팔아야 되니까 안 팔아야 됩니다. 팔면 안 돼요. 팔면은 손해요. 그날 서울집. 서울집은 그대로만 안고 내려오시죠.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따 얘기가 됩니다만 이런 쪽을 아마 저는 러시아의 다차라든지 일본의 체제형 시민농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서
임대를 주고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1년, 2년, 3년 살다가 마음에 들면 부딪히게 되고 무작정 그냥 데려오겠습니다. 자신도 없고 농사짓는 자신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나이 들면서 네, 돈, 힘, 돈도 중에 건강 근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사짓는 건강인데 굉장히 자, 이 오너제 네, 조금 딴 얘기 척 빠져서 미안한데 오너제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아까 토론한다고 했는데 토론 안 하고 이제 강의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좀 토론하고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20분까지 그냥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게 10시1동 이 얘기입니다. 오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양평에 뭐가 유명하냐? 뭐가 유명하냐?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더덕 있다. 양평에. 더덕 키우는 사람이 있죠? 네. 자, 더덕밭 한 덩, 더덕 10정 있겠죠? 더덕밭 5병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다. 자, 그럼 더덕병 5병인데 1년 수확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kg다. 10kg에 20만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자, 더덕밭을 5병에 20만원인데 수확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1년 후에는 무조건 여기서 수확할 때는 10kg를 수확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20만원입니다. 그럼 20만원을 내가 내면은 이 더덕밭을 낼 거예요. 내가 매일 와도 되고 주말에 와도 좋아. 근데 키우는 건 누가 키워야 되죠? 더덕밭 주인이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평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이게 10평이 10kg가 나오면 다행인데 10kg 안 나오면 누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10kg를 채워줘요. 주인이 8kg 나왔다. 2kg 딴 데서 나온 것을 해가지고 10kg를 채워줘요. 이게 오늘. 오늘에는 더덕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생산한 농산물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게 오너제입니다. 이 오너제가 바로 아까 얘기한 10시1농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자,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농사짓는 것이 진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거다. 진짜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철학하고 그 도시 사람하고 이념하고 같이 맞으면 더 좋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일본에 7월달에 이 대표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도 농협은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판매하는 것을 잘해요. 그런데 농협의 생산량이 적어서 농협에다 출하를 못하는 농민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노자 아직 산식센터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생산하는 사람들의 농장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 돈 뭐 이런 뜻인데 일본 사람들이 1인당 60kg씩 못 먹습니다만 도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애들 주자고 하면은 애들은 30kg씩 먹는다고 치면 180kg를 만약에 도시 가구가 소유를 한다 하면은 이 180kg를 거꾸로 따지고 그래요. 180kg를 생산할 수 있는 논의 면적, 친환경농 따지니까 약 495kg, 150kg 정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마을에 있는 논을 가지고 이거 진짜 한 거예요. 꼭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논을 빠릿하게 했으니까 150평 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은 기마무대, 이하무대, 바가무대 그래서 10회이나 뭐 10개 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소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도시입니다. 용어는 그래서 가격은 지금 18만 원 합니까? 쌀 가격? 여기서? 저보다 얼마 정도 가죠? 25만 원. 제가 충주에 있는 쌀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쌀 가격이 한 가마에 25만 원이면 쌀 농사 지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쌀 농사 지시는 분 안 계세요? 쌀 농사 지시는 분.
자, 2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180km니까 두 가마가 녹음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한 60만 원만 나는 있으면은 나는 신용 쌀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계약은 정월 대보름쯤에 해서 계약하고 반, 60만 원에 반, 30만 원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야 돼요. 계약은 정월 대보름 때 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뭐, 지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살밥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 다녀올 때 거지. 지나갔지만, 모내기 할 때 같이 와가지고, 모두 심어보고. 여름 휴가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마을에 와서. 그때는 이제 그 휴가 얘기를 받으니까, 60만 원에 4분의 15만 원 받고, 또 휴가철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놀다가 수박이나 식비 다 받고. 자, 그 다음에 가을철에 또 한 번 받고. 그래서 수학할 때 와가지고 찐쌀도 만들어 먹고, 막걸리도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수학 시험도 하고, 그죠? 콤바인도 한번 돌려보고, 풀테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4분의 4.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180조가 생산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12를 나누면 하루에, 한 달에 15kg씩 매달 고정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면은 서울 사람들이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어요. 쌀은요, 고정해서 일주일 이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아파트에다가 여주 이천쌀 제일 맛있는 쌀을 갖다 놓고서는 한 석 달만 아파트 베란다에 택배 쫙 내려주는 데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고 먹어보면은 맛이 없어가지고 다 버릴게요. 쌀은요, 오래도록 못 쓰죠. 네? 아니, 제가 틀린 얘기 했으니까 쌀 농사 지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쌀을 고정해서 바로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 얘기죠. 한 달에 한 번씩 방아 쪄서 보내줘도 도시 사람들은 신선해요. 쌀은요, 15도 미만에, 1년 내내 15도 미만에 저장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죠? 결을. 그 정도 해가지고 계속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담아져가지고 10사람, 아니면 12사람한테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도시 사람은 항상 신선한,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리 돈 받아서 농사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할 거 없죠. 영농사고. 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결정됐으니까 걱정하죠. 이게 이제 뿌러미 사업이라고 요새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나는 그런 채소들을 7가지 내지 8가지를 한 세트 묶어요. 여기는 감자지, 두부지, 양파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한 세트 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달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고, 2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3,000평, 평균 얘기입니다. 3,000평짜리 농, 그 다음에 1,500평짜리 있는 밭에서 생산된 것들을 다 도시민들하고 직거래로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농민들이 뭡니까? 판매입니다. 판매만 되고 우리 농민들은 진짜 농사 잘해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5년, 10년 하는 그 도시 사람들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그 도시 사람이, 만약에 제가 도시 사람입니다. 제가 2년 후에 이제, 저는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에 좋은 여러분들의 마을 가서 좀 주변에 빈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빈 땅이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잘 알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을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면 쉽게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기농 기술이 되는 거고 바로 직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마을 획들인데 각 집마다 우리 집은 식혜해서 만들어 판다. 우리 집은 인절미해서 파는 게 아니라 식혜를 해서 드린다. 아까 도시민들한테 그냥 하는 거 서비스하는 거. 우리 집은 뭡니까? 떡 맺혀가지고 인절미 나옵니다. 우리 집은 여기 시바 바로 밑에라 아마 이거 생선 같아요. 가을에 아니 죄송합니다. 뭐죠? 가을에 나는 게 뭐지? 꽁치 같은 게 나니까 이 꽁치 버섯 우리는 소민들한테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 마을별 우리 집별을 뭐뭐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카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날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오시라 그날 와가지고 같이 먹고 축제하는 거죠. 거기서 놀고 회원들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라는 것은 일본도 전통 플레이가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해는 여기서 전통 플레이를 직접 열어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관계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는. 양푼 이런 거 잘 알겠죠. 이게 뭡니까? 요 얘기. 이건 뭡니까? 당근. 근데 아이들대로 요 근처에 있는 아이들대로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대로 뭘 드리다 보면 당근을 드리면 빨갛게 이것만 딱 끓여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만. 그러니까 이 마을에 아까 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당근을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당근은 매달 달에 씨를 심어가지고 이거 시켜가지고 밭에는 매달 달에 정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당근에는 무슨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 많아가지고 눈에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고 당근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종류를 1시간 정도 얘기해주고 다시 그려라. 그래서 다시 그립니다. 아이들한테 결국은 이런 농사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느껴지지만 네. 사모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맛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맛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 네. 눈치 보시는 거 같은데. 아니, 틀려요? 옛날에 틀려요? 제가 어딜가 말 나올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날도 마음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입맛이 몇 달까지 결정이 되면 6살, 만으로 6살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밥을 해줘요? 6살 이전에. 엄마가 해주죠. 그러니까 엄마 손맛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그런 것을 마더스 턴이다. 엄마의 혀, 그 입맛에 들어진 혀.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한테 양평의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같이 무조건 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호남 지방에는 그 홍어라는 게 있죠. 아주 음식 중에. 그 어렸을 때 먹어본 사람이 홍어를 또 찾게 되죠. 어렸을 때 안 먹으면 홍어 못 먹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양평에서 꼭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양평, 뭡니까? 꽁잎차. 예를 들어서 저게 있다. 그럼 저것을 어렸을 때 유치원에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쟤들이 커가지고도 뭐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서울에 가서 저거 또 찾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딱 입맛에 드는 그렇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고객을 어렸을 때 확보를 하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은 이걸도 덕기가 안 되니까 소가 안 되니까 저수가 안 되니까 우사를 제조해가지고 뭘 만드냐 농가 레스토랑 이것이 페이실이 아니라 지금은 저기를 만들었어요. 방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또 도예가를 또 귀촌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도예 가마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예를 전시장들과 만들고 콩나물집도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밥 먹고 잠도 자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심어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을에 와서 아이들 밥 먹을 사람들이 사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방을 들여놨다고 했죠.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1년 동안 무조건 여기서 자면서 인턴, 농업 인턴 생활을 해요. 1년 동안 나는 배를 치고 싶다면 배를 잘 키우는 동농가라고 하죠. 그 사람들하고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1년 동안을 농사를 배워요. 배워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마을에 입주자 추진위원회를 딱 구성해요. 마을 주민. 그럼 이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한 것을 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술 먹고 떠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했는지 중요하죠. 농촌에서 인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싸움 다친 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를 농사를 했는데 배농사 기술이 혼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1년 동안 농사를 배운 사람들 이 마을 주민들이 다 하고 거기 말해서 궁합이 맞는지 그래서 저도 이 마을에서 살겠습니다. 그냥 마을 주민들도 여러분 네가 와서 사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 비로소 이 사람한테 빈집이라든지 땅을 알선도 해주고 임대해 주시고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되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농촌이 폐쇄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정착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농업 중에 한 자, 이것은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미래입니다. 돈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도. 돈이 돼야 되니까 이건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이것을 한번 일본에 한번 전학을 꼭 가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가는데 다 갔는데 여기를 제가 못 가봤어요. 사실.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홈페이지 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책 보고 밑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본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외국에서 이제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돼지 생산농, 양돈 농가들, 16농가들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니까 이제 뭐 일본도 위기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돼지고기를 맛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생선이라고 그랬죠. 야, 방법이 뭐 있냐? 돼지고기는 잡냄새가 많이 난다. 쉽게 얘기해서. 잡냄새 없애는 방법은 뭐냐? 첫째, 참숟가루를 잘 만들어가지고 사줘야하고 섞어가지고 일반적인 얘기죠.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야, 돼지고기가 좀 청결했으면 좋겠다. 돼지가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돼지도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자, 돼지 우리 청소를 뭘로 할 거냐? 크레들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크레들 뭐 냄새 심각하죠. 우리 청소를 뭘로 해야 되냐면 목초액을 해보자. 자, 숯하고 이제 목초액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돼지고기를 이제 정육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할인 매장 같은 데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생산자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돼지고기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맛이 좋다. 아니면 냉장고에 오래 보관이 된다. 그냥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생산량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니까 이거 갖고 돼지 갖고 2차 생산 갖고 도저히 안 되죠. 자,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이 생산자들이 이 할인 매장 앞에 가서 소비자들, 주부들한테 돼지고기로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들이 가공품은 비엔나 소세지라고 아세요? 네, 요만한 비엔나 소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비엔나 소세지를 진짜 수공, 그러니까 전통 방법에 의해서 손으로 비엔나 소세지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려. 왜? 소비자들이 몰라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좋은 원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했나? 싼 거 사고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안 봤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손해를 막심합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엔나 소세지라고 하죠. 소세지 하여튼 체험을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죄를 다 준비해주거나 직접 만들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시식까지. 내가 만든 것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안만 맛있어요. 맛있죠. 자, 1년에 6만 명, 1년에 10년 동안 60만 명.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것도 갖고나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꼭 주문을 해서 필요하면 또 사먹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농장에다가 이 돼지 생산을 한 농장에다가 가공을 해야 돼요. 그죠? 이 가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 소세지하고 어울리는 마실거리가 뭐가 있어요? 네? 맥주. 악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게 좀 미래인 것 같아서 얘기죠. 10월달인가? 악토버가 됐지? 10월달이지 맞죠? 10월. 맥주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독일? 체코에 가가지고 본고장에 가서 이 사람들 맥주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맥주 제조하는 그 기계 있다고 해서 그것도 도입을 해요. 자, 맥주를 했어. 맥주도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세지하고 어울리는 게 밥보다는 빵이 어울리죠. 그 지역에 나는 밀가 대량으로 해서 이 빵 공장이요. 자, 그러니까 또 경치도 좋아. 이거 경치가 좋으니까 결혼식장도 야외 자, 요 주변에 또 텃밭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주말농장. 주말농장. 그 주말농장에 농사 짓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와서 레스토랑도 좀 여기 레스토랑.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열심히 다들 지은 거. 소위 말해서 유기농. 멋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은 좋은데 멋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맛은 좋고 안전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직거래, 장초도 많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가격은 누가 붙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붙여요. 당근 하나에 100엔. 그럼 100엔을 팔아주면은 15엔 뛰어. 15% 뛰어가지고 그래서 수수료 85엔만 가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딴 데 갈 거 없어. 여기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다 팔아서 정산을 해서 딱 줘. 신나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 1, 2, 3, 4가 6. 근데 이 회원들은 이게 목구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뭉게뭉게 뭐 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목구. 화문 뭐 동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1, 2, 3차가 있는 것 그래서 체험,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그 다음에 또 지역의 명소까지 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패프리카 농업 공방 공원. 이게 어디에 있냐면 나고야 옆에 리에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이가 시라고 하는데 그림만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잘 생산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공, 유통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아까 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촌 마케터가 있어요. 뭐냐면 6차 산업화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농촌의 그런 장소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공이나 조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우리 농촌에서 판매하는 것이 농촌 마케터다. 6차 산업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생산해서 도시에서 판매해서 6차 산업화지만은 농촌 마케터는 우리 마을 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바로 다. 목구 판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1차 햄 만들기, 소세지 만들기, 2차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5, 60만 명 정도가 오는데 회원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아무나 안 받아들여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회원제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불특정 사람들하고 교류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좋은 물건, 명품을 사가지고 돈을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5,000원짜리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서를 낸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해요. 자,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이제 먹을거리 하는 그런 레스토랑, 순환, 농업의 순환이죠. 그 다음에 지역하고 연계한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그게 바로 먹고 판의 아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식당이 잘 되니까 아까 먹을거리가 좋은데 소재가 좋으니까 레스토랑을 나고야 역사에서 일본 개수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1850엔이면 일본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 사람들 평균은 샐러리맨들이 5, 600엔짜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죄송합니다만 일본에도 아줌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먹을거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먹고 하는 연 매출액이 약 600억 정도 굉장히 큰 거죠. 아까 얘기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농업은 14헥타르인데 거기다 아까 숙박시설도 있잖아요. 숙박시설도 빼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이번 왔을 때 법학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 하는데 정사원이 140명, 파트장이 400명, 평균 연령이 50대인데 40장이 요 내에 서로 마음에 맞지 그 10대 1 정도, 한 40대 1 정도 되는 직원 응모율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이 여기도 이제 주식회사인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을 받죠, 주식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년퇴직 하면 주식은 다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저는 그냥 떠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들을 통해서만 이
판매를 하고 있다. 육자 산업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끝냈어요. 자, 그냥 그림만 보세요. 햄 만들고 소시지 만들고 그림만 보세요. 그 다음에 빵도 만들어요. 아까 빵 얘기도 했었고 빵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도 있고 아이들이 저도 저지유라고 하죠. 저지유라고 하는데 일반 홀스타인이 아니라 저지유.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아이들 체험이 제일 잘하는, 좋아하는 것이 딸기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이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체험을 이용을. 여기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쌀 쪄가지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쌀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도 아이들 저도 그다음에 미니바 양털 같은 아이들 많이 오니까 아니 온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어디 가나 하면 다 온천 나오는 온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복합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까 칩도 내고 그다음에 여기가 돼지가 테마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돼지 테마 돼지의 캐릭터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돼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6명이 참가하고 여기서는 미니 돼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모습 그런 거 식재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홀, 그 다음에 이제 식당 내부. 일본 사람들이 잘 먹는 소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기서 생산한 가공품들 판매하는 그런 내부. 이곳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직거래. 자, 이게 아까 주말 공장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말 공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바꾸다가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좀 멋은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아침에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제 태양광 이용하는 것들.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형 있고 뭐 하고 아이들이 주가 되니까 체험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무슨 쓰레기통을 재밌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일부 웃으셨죠. 많이. 맷돌 있죠? 맷돌 돌리는 그런 거 시켜보고. 자, 입구, 모습도 있죠. 소세지 체험과, 그 다음에 파스타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사.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양평의 그런 중요한 테마, 아까 제가 저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죠? 영암의 영광의 모신잎 성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테마를 갖고도 1, 2, 3차 융복합화 하면은 저런, 이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은, 아까 독일의 크라인 가르테를 좀 모방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오도 2000 주말농장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이게 이제 쇼고이던인데 1993년에 개장을 했는데 69회를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크라인 가리테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느냐. 크라인 가리테는 도심지에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있는 도심지입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게 60. 근데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지가 농사 안 짓는 땅을 우리나라 같으면 군이나 시에서 30년간 임차를 빌린 거지. 빌려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한 구역당 100평에 7평짜리 통나무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을 회관인데 그 안에는 마을 중심가에는 마을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회의도 하고 김치나 일본에는 절임 김치죠. 김치나 차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거 독일의 미넨 근처에 크라인 가르테를 본사에서 만드는데 이게 통나무 집입니다. 농막 시대로는 이게 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1년 동안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과수나무를 못 심게 만들어요. 주로 1년생 농작물만 심게 만들어요. 근데 또 지붕하고 벽 색깔을 누가 칠해주면 시분에 다 칠해줘요. 마음대로 못 쳐요. 자, 그런 모습인데, 가스도 들어오고요. 이래 크라인 가리테는 낮잠만 자는 거예요. 농기구 놓고. 근데 여기는 난방도 되고, 냉난방도 다 되고, 가스도 들어오고, 2층은 뭐냐면은, 방이고, 1층은, 식당, 거실,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60가구니까 60가구가 주민들하고 일대일로 자매개를 맺어서 농가 60가구하고 여기 60가구가 5월달에는 자원형 축제예요. 그래서 여름에 반딧불 축제, 여름에는 또 산천 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노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 파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습을, 이 도시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농민들이 꽃 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작물 제작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가을에는 축제 열어가지고, 10m짜리 김밥 만드는 거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여기 얘기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운영을 마을 주민들한테 운영을 합니다. 시설은 누가 해주고, 지자체가 해주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도 2촌, 그리고, 주말용장 정도 되는데, 여기서 5년, 10년 살다가 퇴직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와서, 여기 8,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오히려 인구가 여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60가구라고 했는데, 60가구가 들어올 때 조건이 있어요. 돈만 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와야 돼요? 통장을 하나, 지역 농협, 양평 같은 양평군 농협에 통장을 하나씩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보험을 어디서 내야 되는지 양평에서. 또 한 가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여기서 거주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올 때, 예를 들어서 쌀, 필요한 휴지, 아니면 나무젓가락, 하다못해 반찬, 다 어디서 사야 된다고? 양평군에서. 그럼 지역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이게 반정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양평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각자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경험, 도시의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자원들을 이 양평군하고 접목시키는 겁니다. 자, 은퇴형 정원농장.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에그리라이프의 마지막 단계인데, 에그리라이프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서 실현이 되느냐? 정주니까 농촌이죠. 사실 저것은 지금까지는 5도 2촌은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되는데, 요거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일본의 그 최재형 시민농원 거기 2003년도에 갔는데, 2003년도에 갔더니, 일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 그 당시 일본 남자들의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은 틀려요. 평균 수명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죽는 거 아니고. 건강 수명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의사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지만, 병원에, 요양을 한다든지. 자, 근데 이 의료비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강보험비가 2분입니다. 7, 8년 동안 들어가는 게 2분입니다. 무책에 들어가는 게. 일본은요, 소득이 없으면 쉽게 병원 공짜입니다. 바깥만 오고. 극단적인 게. 자, 그러니까 국가의 의료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요게 중요한 거는 이 농촌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좋은 채소라든지 먹을거리 먹어가면서 주변에 좋은 이웃들하고 어울려 사는 이 건강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72세, 73세. 늘어나면 갭이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농식품 누가 해야 되느냐고 저쪽에 보건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물론 양평에 원래 계셨던 분들 계시지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선택을 잘하셔요. 왜? 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오셨습니다만은, 자, 앞으로는 결국은 도시 사람들의 전문성, 보이는 이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지역 활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결국 이게 시민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가 300톤까지는 아까 제가 100톤까지 얘기했는데 300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도시민들이 한 100톤 정도에서 아까 10톤짜리 통나무들이 농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분양을 해도 좋고 사실 임대를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도시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닌 농촌을 나도 결혼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 3명이 예를 들어 친구 3명이 어울려서 이거 하나 산다. 그럼 3주에 한 번씩만 가면 돼. 그럼 내가 필요할 때 농촌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럼 3명이 3천만 원 산다고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평짜리 농막에 100평짜리 뭐라고 할까 텃밭을 가진 그런 농막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사업들을 양평 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시든가 아니면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도시에 친구들도 많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평을 알리고 또 양평의 미래에 종주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것은 300건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고요. 여가나 전상 취미로 생각을 해보시는데 목도 2층 목도로 15평 정도 되면은 탈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하고 주차장은 5평 정도 하고 울타리는 수ገብ이라고 하고 나무로 울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나무로. 과수원은 농약 별로 안 쳐도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심어보고 나이가 들게 되니까 건강약품이 필요하죠. 이런 거 심어서 다려 먹기도 하고 친구들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 꽃도 좀 키워보고 아니면 꽃을 요새 양봉이 안 됩니다만 그 양봉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채마밭 30평에서는 이런 것도 좀 심어보고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나 닭을 조금 키워봐야 되죠. 그래야 음식물 나머지 음식을 좀 습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두 부부가 작업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체를 사실 고민도 해보고 진행성에서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농촌 생활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주인과 교류인구 인구의 정주인구의 경계과 교류인구의 열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사회 간접 비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양평에 보릿고개 마을이 있다. 있죠, 보릿고개 마을. 네. 자, 보릿고개 마을에 1년에 10,000명이 온다. 1만 명이 온다. 1만 명이 오면, 이제 300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몇 명 오는 겁니다. 30명. 약을 따지고. 한 30명이면 하루에 30명이 매일 멀러 오는 거예요. 관광버스로 오면 이 사람들 체험 시켜야 되고, 밥 대접해야 되고. 자, 그 경제 효과가 매일 교류인구거든요. 이게 교류인구. 네, 보니까. 이것을 정주인구로 따지면, 이건 교류인구의 경제 효과는 정주인구의 10분의 1 된다는데, 10분의 1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3명이 아까 보릿고개 마을에 사는 것하고 10,000명이 와서 체험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도시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양평군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거다. 세 분이 오셨으면 10,000명 교육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이 경제 효과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교류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마지막 단계는 정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아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가공이나 이쪽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것이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지역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영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인데 우리나라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고 하는 사업을 농식품부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혹시 농식품부에 그런 관련된 사람이 오시면 좀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네. 읽어보시기가 좀 자료 읽어보고 마지막 장이 요겁니다. 자, 도시 사람들이 더 잘 사냐, 농촌 사람이 더 잘 사냐 하는 얘기인데 8가지 지표를 가지고 1번부터 얘기합니다. 소득이나 교육, 의료 부분은 도시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생활재, TV라든지 이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비슷하죠. 강의, 수, 농촌이 더 크죠. 자연환경 농촌이 더 낫죠. 그죠? 시집자가 됐을 때 일거리 거리가 더 많으냐. 농촌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인간관계도 이쪽은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보문자 수가 어디가 더 많으냐. 평균적으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농촌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세대원 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다. 일본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촌이 더 많죠. 보험을 암만 많이 들어도 내가 우리 급한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실선은 도시 세러비맨의 삶의 질 수준이고 이 점수는 농촌의 농가의 삶의 질 수준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농촌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시 사람보다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아파트 베란다 동업부터 해가지고 최저형 주말농장, 그 다음에 그 오너제, 그 다음에 먹고 밤처럼 농업 공방농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또 오겠네. 10분을 또 오버했어요. 한두 명만 혹시 제가 강의한 중에서 질문을 받고 끝낼게요. 한두 명만. 없습니까?